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지게 시작됐다, 그죠? 자, 우리가 오늘 계속 하고 있는 걸 좀 진행을 하면 잠깐만 이거든요. 성격윤리와 성품윤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제도 했고 오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보시면 이제 성격윤리는 외적인 거라고 했죠. 성품윤리는 내적인 거. 그러니까 성품윤리는 자연을 닮은 거예요. 자연을 닮은 거. 자연 법칙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자연 법칙 그대로인 거고, 성격윤리는 어떤 스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사람이 좀 더 원활한 빠른 스피드를 내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방법적인 것들이 성격윤리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티븐 코비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성격윤리에 의해서 뭔가를 막 하고 있더라.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 아들이, 뭐, 첫째, 둘째, 몇째인지 모르겠어요. 다 이제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했을 때 잘 크는 애들, 뭔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어떤 운동을 잘하고 뭐 요렇게 별 문제 없이 했는데, 유독 한 아들이 이제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잘 안 됐을 때 왜 그럴까를 이제 파고 들어가 보니까 본인이 성격윤리죠.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는 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격윤리, 성품윤리를 얘기하면 성격윤리는 그냥 부자처럼 보이는 거. 음, 부자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부자처럼 보이는 거. 근데 성품윤리는 진짜 부자인 사람.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하고 진짜 부자인 사람하고는 동일시 될 때도 있지만, 그죠? 아닐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척인 거예요, 척. 병통 같은 거. 이제 그렇다는 거죠. 본인이 알게 되니까 본인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자 했던 많은 조언과 행동들, 부모로서의 행동들이 다 어떤 행동들이었다? 형태다? 임시변통적인, 그냥 그렇게 보이는 척을 하는 방법적인 것을 계속 하다 보니 애는 어떻게 된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바꿨다? 성품윤리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58페이지, 여기 외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성격윤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성격윤리 중심의 접근법은 명백히 조작적이며, 그죠? 스킬이니까 심지어는 기만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 술수를 쓰게 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취미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나는 테니스를 좋아하지 않아. 진짜로 테니스 매니아, 광이 아니야. 근데 내가 저 사람과 뭔가 인간관계를 맺고 뭘 하려고 하니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난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 근데 저 사람이 커피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나도 커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오래 또 전부터 뭐 그랬던 사람처럼 이렇게 위장하기도 하는 어떤 것들이 성격윤리적인 스킬인 거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듯 보이도록, 굉장히 그 권력을 가진 듯, 재력을 가진 듯 보이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수단을 쓰기도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그 뭐죠? 그 뭐 주차 딱지 뭐 경찰한테 걸리면,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나 우리 뭐 누가 우리 사촌이 우리 뭐 누가 뭐 한다 뭐 이런 것들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당장 효과를 내는 임시변통.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그냥 대외적인 인간관계 어떤 성공, 빠른 성공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성품윤리를 베이스로 성격윤리가 있다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본도 있어. 예를 들어 나 진짜 부자야. 그런데 부자처럼 표현도 할 줄 알아.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부자가 아니야.
전혀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것처럼만 하는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밑에 58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 스티브 코비가 자기 자녀를 성격윤리적으로 가리키는 그러니까 애가 자꾸 안 좋아 결과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빠졌다. 왜 그런가를 보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 성격윤리가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인데 내가 자녀를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잘 키우는 부모라고 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회적인 이미지가 성격윤리적인 행동을 유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잘 돌보는 훌륭한 부모라는 역할에 대한 이미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막상 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드라마도 너무 많잖아요. 실제 얘는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애인데 이 사회적인 이미지에 집착한 나머지 무슨 운동 너는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애야. 너 공부를 굉장히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그 자연 법칙에 의한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 그 자연 법칙에 의한 시각을 보지 못하고 성격윤리적인 내 이미지 때문에 내가 좋은 부모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집착해서 성격윤리적인 행동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아이를 잘 키우는 좋은 부모니까 이 아이가 지금 공부를 못하고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못하는 그 피상적인 왜 그런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죠? 이 아이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공부를 내가 막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좋은 수학 선생님을 붙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임시 방편으로 해결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아이의 장래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59페이지 보면 사회적 비교의식 나도 모르게 사회적 비교의식 그러니까 내가 좋은 부모의 역할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다 반장이어야 돼.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뭐 다 어느 정도 대학을 가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거꾸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랑의 조건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조건적으로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원래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내가 이 사회적으로 조바심 빠르게 성공하고 싶고 내가 내 스스로 설정해 놓은 사회적인 그 이미지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얘가 이렇게 되어줬으면 하는 것이 강해지니까 조건적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그쵸? 이렇게 된다. 그래서 스티브 코비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진심으로 느껴요. 그래서 쭉 조사를 해서 성품윤리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게 되냐면 자 그애만이 가진 정체성, 개성, 독립성 그리고 가치의 재발견 본인이 성품윤리적으로 아이를 다시 보니 뭐가 되더라? 가치의 재발견 자기는 자 보세요. 성품윤리는 자연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잠재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있었다. 누구나 다 있다. 근데 그게 본인의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 때문에 자기가 자꾸 성격윤리적으로 아이를 대하다 보니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아이의 고유성이 보이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제 그걸 내려놓고 진심으로 이 아이를 다시 보니 뭐가 보이더라? 이 아이만의 씨앗, 이 아이만의 잠재력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무엇이라도 있다.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해야 되는데 내 사회적인 이미지, 내 위치, 그와 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계 이런 것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로 본다면 나는 스폰서고 당신들은 파트너고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에메랄드 가려고 하는데 내 3명의 파트너가 플래티늄이 되어야 내가 에메랄드가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내 에메랄드라고 하는 나의 목표에 눈이 가려져서 그러니까 내 파트너 3분이 플래티늄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들에게 하는 말은 다 성격윤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명 한 명의 고유성이나 이 사람 한 명 한 명의 어떤 더 잘할 수 있는 그 강점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 사회적인 이미지에 빠져서 내가 지금 에메랄드를 목표하고 내가 에메랄드를 가야 되지 배를 타 크루즈를 타야 되는데 지금 당신들이 파운더스 PTPT가 돼야 내가 무시 되는데라고 하는 성격윤리적인 빠른 결과, 그러니까 조바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봐지지 가치의 재발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를 들어 파운더스 PT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파운더스 PT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건적 사랑이 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관계가. 내가 그렇게 스킬적으로 알려주고 뭐 했는데 그게 결과로서 피드백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결과로서 피드백이 안 왔어. 그러면 어떻게? 조건적 사랑이었기 때문에 100%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치 재발견을 할 수 없다. 눈에 안 보인다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고유성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성품윤리적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대하면 뭐가 보인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보인다. 내 눈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어머 이 사람은 이런 게 참 이쁘네. 이 사람은 이게 너무 이쁘네. 안 이쁜 사람이 없네. 라는 느낌으로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성품윤리적인 것이 발동이 되고 있다. 발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그의 자신의 방법과 속도, 그의 자신의 방법과 속도에 실현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부부가 느끼는 사회적 가치가 아이들의 성취나 행동과는 무관하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어떻게 했다? 우리 부부가 느끼는 사회적인 그 본인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회적 위치. 그걸 얻기 위해 아이들의 성취나 아이들이 하는 행동하고 본인의 그것하고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 자, 우리가 아들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내면적 가치에 근거한 동기를 갖게 되자 온갖 새로운 감정이 쏟아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 별표 몇 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는 이 사회적 가치, 외면적 가치에 포커스를 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때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죠. 잘 키우고자 했을 때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속도도 보이지 않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잠재성도 보이지 않고 가치의 재발견, 얘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도 얘는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라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본인이 내면적 가치로 이 아이를 다시 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품윤리적 자연의 법칙. 원래 이 부모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내면적 가치,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죠?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이 아이가 서울대를 안 가도, 그죠? 또 의사가 안 돼도, 교수가 안 돼도, 내면적 동기는 뭐죠? 내 자식이잖아요. 내가 낳은 내 자식.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하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내 눈앞에 있어 주기만 해도. 그죠? 너무 좋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원래 그랬는데, 원래 그 감사가 가장 컸는데, 이 아이가 커감으로써 본인의 사회적 위치도 생각함으로써, 응? 이 아이가 이왕이면 서울대를 가져서 본인이 더 좋은 부모가 되는, 뭐 이런 쪽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본인이 내면적 동기,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는 거, 그것을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다시 이 아이를 보니 어떻다고요? 온갖 새로운 감정이 솟아났더라는 거예요. 온갖 새로운 감정이. 자, 우리 비즈니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파트너가 나와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원래 내면적, 본질적 가치로 성품 윤리적으로 이 친구를 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스폰서로 나의 말을 동의를 해서 내가 너랑 같이 한번 뭘 해볼게 라고 한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이거 말로 모르겠다. 기적 아니에요? 저는 정말 처음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첫 번째 파트너가 내가 사업 설명했는데 예스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내 길을 의심했거든요.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슨 SP가 GP다 PT가 된 것도 아니야. 나도 빵 프로야. 근데 내가 사업 설명했는데 예스를 하는 그 친구에 대한 그 내면적 가치의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가 예를 들어 그때 제 심정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면적 가치는 뭡니까?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자, 태어났네. 이제 넌 서울대를 가야 돼.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저도 제 파트너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친구를 향한 제 마음은 네가 100년이 지나도 예를 들어 그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해도 그죠? 내 마음은 변할 리가 없다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꾸 어떻습니까? 3년이 됐는데도 결과를 못 내. 그럼 어때요?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자연의 법칙에서 변질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해는 좀 되시죠? 그래서 60페이지에 보면 자, 아이를 보편적인 사회적 기대에 근거해 저울질하거나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키우려는 생각을 버렸다. 왜? 그래야 이 아이가 정말로 잘 되니까. 내면적 가치. 그죠? 이에 근거해서. 자, 그렇게 하니까 6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아이가 불안해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불안해 하더라고요. 왜 엄마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 선생도 붙이고 저 선생도 붙이고 막 이런 말로 동기 자극을 시키고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자극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이 엄마가 아빠가 일절하지 않고 너는 충분히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니까 네 스스로 한번 셀프로 해봐. 엄마는 진심으로 너를 믿는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응원. 스킬적인 응원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응원을 하니 이 아이가 처음에는 너무 불안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서 어떻게 되더라? 아이가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내와 나에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고 우리가 다른 아이를 다룰 때나 다른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아주 큰 교훈으로 이 경험이 작동하게 됐다.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너의 속도, 너의 방향, 네가 갖고 있는 강점 그것을 진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니까 결국 그 아이라고 하는 씨앗이 자체 트임이죠. 우리가 식물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자연법칙이 어떻습니까? 햇볕이 있고 비가 오고 그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트잖아요. 이렇게. 내가 인위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 자체적으로 씨앗이기 때문에 다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 꽃이 어떤 꽃이든 다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계절에 맞는 꽃도 있죠.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봄에는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여름꽃이 피고 가을에는 가을꽃이 피고 겨울에는 겨울꽃이 피죠. 안 피는 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안 피는 꽃은 없다. 늦게 필 수 있죠. 근데 그 늦게 피는 게 아니죠. 가을에 필 꽃을 봄에 피우라고 우리가 성격 윤리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지. 그쵸? 그 씨앗 자체는 가을에 피는 꽃이면 가을에 핀다는 거예요. 겨울에 피는 꽃이면 겨울에 핀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라.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자 마지막 성서에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제 교훈을 굉장히 크게 얻고 잠언에
같은 우리의 확신을 잘 표현해준 글이 있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게 중요하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 사회적 위치를 지키는 것도 가치가 있죠.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가 중요하죠. 그 어떤 가치보다 뭐 하라고요? 그 근본을 향한 내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불쑥불쑥 성격 윤리적인 것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뭐 저라고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렇지만 자꾸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기계발서나 이런 스킬적인 것들을 많이 접했고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그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성격 윤리적으로 여러분을 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답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또 여러분 파트너들에게 제3자에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어떻게 하라? 성품윤리적인 사고를 계속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미션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자, 어제는 제가 Y를 다 모든 것에 한번 붙여봐라. 모든 것에 Y를 붙이면 주체성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그 주체성에 의해서 성품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롤모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성품윤리적으로 성품이 뛰어난 누구, 그게 누구라도 좋아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을 한번 여러분의 롤모델로 삼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품윤리적인 롤모델을 찾기. 자, 근데 사람이 없어. 사람으로 내 주위에 없어. 그럴 수 있죠? 책에서 찾으셔도 돼요. 책에서. 그래서 뭐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 뭐 책에는 많아요. 대부분 위인전에 많습니다. 위인전에.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전. 대부분 고전에서 성품윤리적인 리더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거기 다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뭐라고 합니까? 타임리스라고 하죠. 시간을 잊은 게 뭘까요? 예를 들면 고전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남은 책이죠. 정확하게 성품윤리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나온 베스트셀러는 분명히 베스트셀러였는데 1년 뒤에 없어지는 베스트셀러도 있어요. 베스트셀러였는데 1년 뒤에 사라지는 책도 있어요. 그렇죠? 성격윤리적인 거죠. 예를 들어 뭐로 10억 벌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뭐로 1억 이 종잣돈 만들자 뭐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매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3년 뒤에는 안 맞는 책인 거죠. 왜? 세상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성품윤리적인 책, 그러니까 성품윤리에 근거한 성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대부분 다 어디야? 고전에 있는 거예요. 200년 된, 300년 된, 1000년 된, 2000년 된 이런 책들. 성경책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임리스죠. 고전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븐헤빗도 고전입니다. 이 200년 된 책이거든요. 맞나? 아니지. 이건 25년 된 책이죠. 뭐가 200년 됐죠? 이게 25년 된 책이고 25년도 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25년 사이에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귀감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고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책에 위인이 거의 위인은 다 성품윤리적이기 때문에 위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통해서 한번 롤모델을 찾아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도 에너지 업 시키셔가지고 멋지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